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라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대규모 불복 운동까지 언급했습니다. 전광훈 씨 등이 3.1절에 대통령을 석방시키자며 내일 여는 집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다릅니다. 중도층의 70%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먼저 이 소식부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있었던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 반대한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전주에 비해 찬성이 1%포인트 줄고 반대가 1%포인트 늘었지만 찬반 여론은 여전히 6대4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70%가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의 찬성 여론은 지난 3주간 꾸준히 늘어 한 달 전 탄핵 심판이 막 시작됐을 무렵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67분간 최후 진술을 했지만 그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만 되풀이하자 탄핵 여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다. 청년들을 언급하며 젊은 층의 결집을 호소했으나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세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비해 증감은 엇갈렸는데 20대의 경우 탄핵 찬성이 71%로 전주보다 10%포인트 올랐고 30대에선 찬성이 62%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50%가 넘었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그 이하였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1%,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38%였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70명 넘는 의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탄원서를 냈고 헌재가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찰하는 건 위법하다고 결정해서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리를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또 절차에 맞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서명한 의원이 76명에 달합니다. 탄원서엔 대규모 불복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들어갔습니다. 앞서 대통령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 40여 명 사이에서는 릴레이 단식으로 탄핵 반대 의견을 알리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한 헌재를 꼬집은 겁니다. 앞서 대통령은 선관위가 보안점검 등에 동의하지 않아 계엄군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여럿이 내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갈 계획입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내일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오늘도 전광훈 씨는 1,000만 명이 모이면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회도 해체할 수 있다고 선동했고 재판관들을 향해선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듯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빈영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는 내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엽니다. 전 씨는 1,000만 명이 모여 헌법기관을 전부 해체하자는 선동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공수처 해체, 선관위 해체, 헌재 해체, 국수본 해체, 여기도 국회 해체도 들어가야 돼. 국회 해체도. 내일 광화문에 최소한 1,000만에서 3,000만까지 나오시면 국가를 새로 건국할 수 있어요. 새로 시켜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쟤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면 국민의 여론을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못 살아요. 절대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어. 우리가 허용을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집회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둘로 쪼개져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씨가 광화문에서만 집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세이브 코리아는요. 이 광화문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3.1절에 광화문에 안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친북, 종북, 그다음에 또 친중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파는 여의도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 씨와 선긋기하며 여의도 집회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이자 광화문파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광화문 안 나온다고 했으면 여의도도 가지 말아야지. 그래 국민의힘은 여의도로 가세요. 이처럼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주도권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과 경찰, 중간급 책임자들 9명을 내란 중요임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란 지시를 내리는 대화방이 뒤늦게 드러나며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기소된 이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모두 9명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혐의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책임자로 지목된 겁니다. 검찰은 이 세 가지 행위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3대 폭동행위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현태 단장과 이상현 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을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로 봤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지휘해 국회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검찰은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된 책임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 14명의 체포 명단을 실무자에게 전달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한 정보사 대령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위에는 이미 구속 기소된 사령관들과 경찰 수뇌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여러 증언들 앞에서도 윤 대통령은 끝까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군 지휘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달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내란의 핵심 사유가 되는 국회 무력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거쳐 군 지휘관 2명에게 하달됐습니다. 우선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이 여단장은 예하부대 대대장에게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침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국회와 헌재에서 한 일관된 증언과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단장은 직접 병력을 지휘했고 망치와 소총으로 창문을 깨고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김 단장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을 거쳐 공수 여단장과 707 특수단장에게 차례로 같은 지시가 하달됐음을 보여줬습니다. 공소장엔 이들 역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중간급까지 다 기소됐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또 일찍이 계엄 사실을 알고 있던 걸로 지목된 사령관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 결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두 달 전 윤 대통령의 계엄 암시 발언을 들었지만 이를 그저 술주정 정도로 치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3차례 직접 통화에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일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사항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참석한 지난해 가을 윤 대통령과의 2차례 저녁 자리에서부터 비상대권, 즉 계엄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있었던 관저회동 당시에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민주노총을 언급했느냐는 취지의 검찰의 질문에 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술김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다. 술주정같이 들렸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은 비상대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부인했습니다.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이른바 소맥 회동 때도 비상계엄이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그냥 다 술주정 비슷한 거고 흥분해서 누가 들어주면 얘기하는 정도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술을 많이 드셔서 몸을 못 가누시는 건 처음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을 단순히 술주정 정도로 치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계엄 하루 전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쇠 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등 계엄 시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6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며 반쪽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정황 등을 밝혀낸 건 성과로 꼽힙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란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첫 번째 청문회에서 선서와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 마지막 날인 오늘 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 등 7명에 대해선 국조 불출석,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 대해선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반발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청문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망신주기용 동행명령장을 남발했고 마지막 날까지 여야 위원들의 대립 속에 실질적인 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증언을 명확하게 확인한 점은 성과로 꼽힙니다. 분명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을 시도한 정황을 밝히고 계엄군이 구금 장소로 검토했다는 수방사 비원 벙커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0일간의 국조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흐른 오늘 검찰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쇼핑 주장과 관련해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 청구로 영장이 기각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잘못된 답변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선 답변 과정에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중앙지법에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내란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관 간 협의를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이후 이태원 참사 가짜 뉴스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지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시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자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자들도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야당과 유가족 등의 진상규명 요구를 전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매도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출석했을 때부터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장에서 이태원 참사를 왜곡하자 잠잠했던 가짜뉴스와 음모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압사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기획이었다는 게, 그래서 대형 압사 사고를 기획했을 수도 있다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만약 이 사건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었다면 같은 국민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심지어 윤 대통령 팬카페에선 이태원 참사 당시 수상한 흰색가스가 살포됐다며 최근 헌재에 배달된 LP가스가 테러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분노를 많이 했고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대통령이 그린 인식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앞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설 등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회고록에 적은 바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면서 중국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 국적의 화교는 서울대 의대에 쉽게 들어간다는 건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중국 국적의 학생은 국내 입시에서 큰 혜택을 본다고 말합니다.
고교 졸업장만 있으면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3급 이상, 나머지 의대의 경우 토픽 5급 이상이면 의대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 학업 성적이 나빠도 의대에 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수능 꼴등급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게 화교예요. 서울대학교 가기 겁나 쉽네. 의대를? 이거 만든 놈 누굽니까? 누구인 누구야. 간첩들이지. 성적을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이게 서울대 의대가 학교판이 된 제일 큰 이유고 말이야.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전국 39개 의대에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단 7명인데 서울대 의대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2명 있었지만 국정만으로 합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 저희가 재외국인이라고만 해서 입시에 들어오진 않고요. 기본적인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입학이 되지. 일부 커뮤니티엔 화교는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이라는 글도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엔 다문화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입소 순위를 결정하는 가점은 다문화 가정이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동일합니다. 온라인에 퍼지는 이 같은 가짜뉴스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반중 정서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상대로 이틀째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들 관련 의혹을 확인 중인데 검찰은 이걸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할지 또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출장조사 첫날인 어제 11시간가량 명태균 씨를 상대로 기존 조사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 첫 조사인 걸 고려한 겁니다. 기존에 조사했던 거를 원래는 이제 오랜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여러 이제 질문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틀째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과정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여러 번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가는 걸 걱정하는 답장을 보냈고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충성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검찰은 여론조사를 보낸 게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48분 통화 의혹도 확인 대상입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이 통화에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측은 휴대전화기에 통화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관련된 명 씨의 주장도 확인 중입니다. 명 씨는 두 사람의 보궐선거나 복당 문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조사 여부와 일정, 그리고 수사를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육성 통화 녹취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에 13분 만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을 따로 저장해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이런 식으로 확보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USB 여러 개에 담아서 보관해왔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명 씨는 통화 후 13분 만에 카카오톡 4개 쓰기로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윤 대통령의 통화 파일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일명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 날짜와 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고 크기는 246만여 바이트, 약 2.35메가바이트였습니다. 4개 쓰기는 자신에게 파일 등을 보내는 기능으로 휴대전화기 속 자료를 PC 등의 저장 매체로 옮길 때 주로 사용됩니다. 취재 결과 명 씨는 2023년 3월 8일에도 또다시 윤 대통령의 통화 파일을 4개 쓰기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김건희 여사의 전화통화 녹음과 같이 옮긴 것 같다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파일을 옮긴 이유에 대해선 김영선 때문에 옮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전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음을 보관하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명 씨는 윤 대통령의 통화 파일이 담긴 USB를 여러 개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패막이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USB 1개를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와 다른 경로로 통화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명 씨는 압수수색을 피해 USB를 따로 보관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의 통화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속된 뒤에 휴대전화기 3대와 USB를 검찰에 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벌인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명태균 씨는 그동안 자신이 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좀 여러 방식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접촉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를 놓고 JTBC는 지난해 9월 20일 검찰이 6,300만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단서를 잡았다고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장 그날 밤에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함성득 교수와 보도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함 교수가 JTBC 기사를 보내며 대화가 시작이 됐고 명 씨가 V1, V2와 관련된 일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V1은 윤 대통령, V2는 통상 김건희 여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함 교수가 V1, V2 일이면 더욱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명 씨는 V1, V2에 직접 말씀을 올리겠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 명 씨는 이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특히 직접 말하겠다고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명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는 뭐 급기야 이 대통령 육성이 담긴 USB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무렵 명 씨는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음이 담긴 USB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대통령실이 통화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경로는 불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담긴 물증이 있다는 이 내용은 대통령실에 전달이 된 셈입니다. 명 씨는 이 시기에 밖으로 온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다. 내가 구속이 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명 씨는 좀 어떻게든 좀 구속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상황은 명 씨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명태균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명 씨는 11월 15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네. 이렇게 명 씨가 구속이 되면서 이 USB에 담겨 있던 윤 대통령의 육성이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비상조치를 말했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네. 지난해 12월 2일 명 씨 변호인은 휴대전화기를 언론에 제출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3일 밤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방침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넘게 급락했고 환율도 3주 만에 1,460원대로 뛰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2,600선이 무너진 채 개장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3.39% 내린 2,532.7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을 내준 채 마감한 건 지난 17일 이후 9거래일 만입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기관이 6,200억 원가량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락 시작한 코스닥도 3.5% 가까이 떨어져 750선을 밑돌며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미국 내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3월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고 중국에도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로 예정돼 있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 일정을 앞당긴 데다 중국의 추가 관세까지 매기겠다는 겁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 교역 위축 이런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한국 기업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고 국내 원달러 환율도 하루 새 20원 넘게 급등해 3주 만에 1,460원대로 올랐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락하며 국내 반도체주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4%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당분간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건 쪼그라든 채용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은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고경명 씨는 채용 공고 자체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작년이나 비교했을 때 그냥 공고가 점점 적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뽑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무를 구하는 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될 경우 졸업을 더 미루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실제로 경기 침체 속 채용을 줄이는 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기업 61%는 아직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보다도 채용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생존 자체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들도 10곳 중 3곳가량은 올해 채용 규모를 줄입니다. 그마저도 공채는 줄고 경력직 수시 채용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자리만 뽑거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격증을 따놓고 스펙을 쌓고. 정부는 졸업 예정자 25만 명의 취업 준비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모처럼 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3일절이 있는 휴일 동안에도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하겠지만 비와 눈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른 오늘 산책을 나온 어른도 유모차를 탄 아이도 모두 신이 났습니다. 지성아, 여기 나오니까 좋아? 나오니까 좋아?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옷차림도 부쩍 가벼워졌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을 허리에 두르거나 한 손에 든 채 공원을 걸었습니다. 패딩 어떻게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다 세탁 맡겼습니다. 3일절 연휴가 낀 주말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은 12도, 대구와 광주는 15도, 제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선 낮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자리 잡은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며 일요일인 모레까지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선 일요일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7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떨어집니다. 월요일 최저 기온은 수도권이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계엄 이후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주장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5.18 가짜뉴스의 원조격인 지만원 씨가 있습니다. 지 씨는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공개석상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년간 옥살이한 지만원 씨. 지난 1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개석상에 나와 또다시 모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거는 저놈들이 빨갱이들이 더 잘 알아. 제가 죽으면 5.18에 맥이 끊겨. 제가 22년 동안의 연구를 했는데 북한군이 광주에서 475명이 죽었다는 것까지 제가 밝혀냈어. 지 씨는 2000년대 초부터 5.18 북한군 투입설을 퍼뜨려왔습니다. 끝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지만 5.18 모욕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 씨 행보에 힘을 싣는 건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안기 부장이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은 5.18은 북한이 통일 목적으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수감된 지 씨의 옥중 서신과 기명 칼럼을 여러 건 연재해왔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유포한 광주 집회 인쇄물 속 북한 개입설 보도의 출처도 지 씨입니다.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둔갑시켜 영향력을 키워오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용해온 모양새입니다. 처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4년 전 5.18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실제 유죄 판결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수사도 처벌도 더딘 사이 극우 세력의 5.18 혐오 행위는 돈벌이 수단으로 굳어졌고 12.3 내란 사태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법적 처벌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약간의 벌금 내고 약간의 집행유예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JTBC 김산입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아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시민이 수상한 사람들이 오피스텔 화단에서 흙을 파고 있다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L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하려다 도망쳤습니다. 마약 유통책과 텔레그램 등으로 건물 화단에 액상 대마를 숨겨두기로 약속한 뒤 찾으러 갔다 시민에게 들켰습니다. L씨는 친윤계 핵심이자 국민의힘 현역 중진 의원의 아들입니다. 강남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화단입니다. 마약을 찾기 위해 이곳을 파헤치다 수상한 사람들이 흙을 파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형사과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화단에서 던지기를 하는 그 마약 수배범을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확보한 CCTV를 추적한 끝에 L씨와 지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 L씨가 파헤치던 화단에선 10ml 용량 통에 담겨있는 액상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L씨를 포함한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L씨는 대마를 구할 장소를 받고 현장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당시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L씨와 일행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L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 속 미국 소식통도 바로 이 남성이었는데 가짜 미군 신분증이 들통나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 주한 중국 대사관 앞을 지키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더니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갑자기 뛰어듭니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안모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일엔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서 출입구를 부숴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공용 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 미수,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온 안 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겁니다.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의 제보자도 바로 안 씨였습니다.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스카이데일리가 미군 소식통이라고 밝혔던 안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대선이 치러져 당선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은 3년 뒤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올해 대선이 치러져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중임제,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개헌을 하고 3년 뒤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에서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통해서 그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 대부분 대권 주자들은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또 협치할 수 있게 양쪽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나 차차기 대통령 선출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도 개헌을 언급한 대통령 최후 진술 이후 개헌 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여권 내 개헌 논의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여권 주자들이 개헌을 내세우는 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급하지 않다. 지금은 내란 극복, 탄핵 문제를 포함한 헌정 질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겠어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내세웠지만 현재는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라는 여권의 압박은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은행이 제안한 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법원은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31억 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학생 딸을 사업자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 대출을 받아낸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1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사업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는데도 주택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사용 목적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이 페이스북에 은행이 제안한 대출이라며 허위 해명글을 올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며 해당 아파트에 대해 9억여 원 낮춰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액수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순 부주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허위거래 명세서 7장과 계좌 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대출 모집인의 위조 혐의에 대해 양 의원은 알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판결 선고 후 양 의원은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쓰며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단식의 추억. 자, 앞서 보도 보신 대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하자, 뭐 이런 계획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친윤계인 조배숙 의원이 그 친윤계 의원들에게 그 2명이 2일부터 2인 1조로 24시간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하자, 이 동참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디어 이미 6년 전에도 한번 시도가 됐습니다. 네. 2019년 1월인데요. 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조혜주 선관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5시간 반 동안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5시간 반이었나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릴레이로 단식을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 반씩 하는 건 이게 단식이 아니라 오히려 네. 건강에 좋은 뭐 간헐적 단식이나 웰빙 금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고요.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시 민주평화당이 자, 한국인 평균 식사 시간을 따져보면, 간격을 따져보면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인데 네.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30분 딜레이된 식사다. 정치가 안 되니까 개그로 승부하는 것이냐, 상당히 그 날카로운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디어 낸 조배숙 의원, 바로 6년 전에는 이 민주평화당 소속이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날석에 비판했던 그 방식을 왜 지금 와서 다시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뭐 이번에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실제로 할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시에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릴레이 단식 표현을 릴레이 농성,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또 결국 지도부가 나서서 이 투쟁 방향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유감 표명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식이라는 용어를 우리 내부에서 쓴 것이 조롱거리처럼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이후 5달 이후에 유사한 방식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또 한 번 시도가 됩니다. 근데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또 시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광훈 당시 한기총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하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겠다, 청와대 앞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릴레이로 하루 동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컸고, 네. 바로 이 소식을 제가 그 당시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이 단식 기도를 전광훈 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 24시간 단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24시간 단식 기도를 하면서 순교자 운운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추억의 원조 비하인드 뉴스인데요. 네. 뭐 저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전 씨는 오히려 젊어진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 씨는 그래서 단식을 했느냐, 알고 봤더니 한 끼 굶고 단식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건 한 씨는 그냥 굶은 것이죠. 그 이유를 한기총에서는 당뇨가 있어서 밥을 오래 못 굶는다라고 해명을 해서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다 한 5, 6년 전 뉴스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군요. 바로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문수영, 난 세븐틴인데, 자, 오늘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만났습니다. 서로 네. 관심이 있었는데 서로 뭐 문수영, 홍 시장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실제로 둘은 1996년 총선에서 같이 국회의원이 됐던 동기죠. 자, 25년 전 사진인데 상당히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네. 그 뭐 오랜 시간 뭐 가깝게 지냈다 해도 지금은 둘 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곧 경쟁자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이를 놓고 좀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그 김 장관, 만약에 출마하게 될 경우 현재 주자들 중에 가장 최고령으로 알려져 네. 있죠. 최근에 이런 턱걸이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도 그 나이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오늘은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60대라고 생각 안 하고 늘 제 아내 보고 나는 17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60대가 아니라 70대, 네. 74세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보다 3살 아래인 홍준표 시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환영한다. 왜냐?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고령 꼰대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고 네. 김 장관이 등장하면 그 강경보수 이미지에서 자신은 중도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라고 해도 어쨌든 견제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1%포인트 차이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4%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송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데 여야가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문제는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입니다.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3%, 1%포인트를 두고 평행선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를 가정했을 경우 현행대로면 월 연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43%가 되면 월 129만 원이 됩니다. 44%가 되면 월 132만 원이 됩니다. 차이는 한 달에 3만 원가량으로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720만 원 정도가 벌어집니다. 다만 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후의 소득이 더 보장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려면 더 올릴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동 조정 장치란 변수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다음엔 103만 원을 받았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 거치면 101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면 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건데 이를 두고도 여야가 갈립니다. 여당은 이걸 도입하면 소득 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 야당은 소득 대체율과는 별개로 다음에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연금 삭감 장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라던가 네. 이런 것이 안 좋아지면은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야 합의가 계속 미뤄지는 탓에 하루에만 885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터널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는데 대피 방송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흰 연기가 피어나더니 불길이 치솟습니다. 긴박한 순간 한 남성이 차량 통행을 막고 인근 소화전에서 소방 호스를 펼칩니다. 사설 구급 대원인데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초기 대응에 나선 겁니다. 차 밑에 막 불이 붙어 타기 때문에 펑 하는 소리도 나더라고.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창원터널 경남 김해시 장류 방향에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점점 커져 차 전체를 집어삼켰고 터널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실내 그 핸들 옆쪽에도 불이 붙었더라고. 그래 차문을 열고 그래서 안에도 물 뿌려가지고. 터널에 갇힌 운전자들은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한 채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죠. 우선 방송 같은 것도 안 하고 앞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불 끈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뒤늦게 폭발음이 들리고 매캐한 냄새가 나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단 그런 방송은 못 들었던 것 같고 다들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애기도 있었었고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행히 사설 구급 대원들이 10여 분간 사투 끝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연기가 갇힌 차량 반대편으로 빠져나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창원터널 관리자는 화재 진압이 한창인 오전 11시 27분쯤 화재를 인지했고 대피방송, 문자 등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불난거 상황 보고 바로 틀었습니다. 창원터널은 2.3km로 긴 데다 폭이 좁고 비탈이라 사고 위험이 큰 곳입니다. 2017년에도 사고가 나 사상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창원시는 안내방송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이 현상금 260억 원을 내걸고 40년 동안 추적하고도 붙잡지 못했던 멕시코의 마약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멕시코 정부가 이 마약 왕을 미국에 넘겨버렸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 모티브가 된 인물은 남미 가장 강력한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입니다. 미국이 40년간 쫓아왔던 이 마약 왕이 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다른 카르텔 고위 간부 28명도 함께입니다. 미국이 멕시코에 예고한 25% 고관세를 두고 두 나라가 협상을 하던 중에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문제 해결 노력을 조건으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습니다. 마약왕 킨테로는 1985년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을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체포됐지만 2013년 멕시코 법원의 판단으로 풀려났고 잠적했습니다. 미국은 2천만 달러, 우리 돈 260억이 넘는 현상금을 걸고 수배해왔습니다. 3년 전 멕시코 특수부대가 은신하던 킨테로를 체포했지만 그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무려 14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미국 땅을 밟은 72세의 킨테로는 앞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 법무부는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며 카르텔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구 끝까지 뒤질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대규모 송환을 놓고 미국 내에선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체포, 현대 마약 전쟁 역사상 멕시코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멕시코의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들을 받은 당일에 3월 4일부터 멕시코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초등학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일 38곳의 초등학교가 또 문을 닫습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사라지는 학교의 마지막 날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황전초등학교 회덕분교장 방과 후 교실입니다. 이 칠판을 보시면 학생들이 얼마 전까지 수업한 듯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폐교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6학년생 3명이 모두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재학생이 0명이 됐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새로 입학할 학생도 없어 개교 65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본교에서 온 선생님들이 모든 짐을 빼고 마지막 청소를 합니다. 이 학교 6회 졸업생인 동문회장 김영태 씨는 곳곳을 둘러보며 반세기 전 추억에 잠겼습니다. 바글바글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교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옆에도. 많을 땐 인근 8개 마을에서 학생들이 몰려와 전교생이 600명을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어린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지도 오래. 어찌 보면 폐교는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일이 되리라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오래됐죠. 그한 20년 전부터 이 폐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접니다. 최고 적은. 어머! 닮았죠? 학교에 대한 애정이 깊은 김 씨에게 모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 가슴이 무너지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본교인 황전초등학교에는 개교 이래 학교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본교에 부임한 박진화 교장. 신입생이 사라지고 분교가 문을 닫는 게 본교 책임이 아님에도 괜스레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학교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웃음소리 듣고 하는 것이 마을로서는 자랑거리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장으로서 뭐랄까요? 좀 지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랄까요? 제가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전남 보성에 78년 된 이 초등학교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교문 앞 현판도 떼고 현수막 게시대에는 폐교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말씀이세요? 운동했던 이 넓은 운동 그저 화단으로 그냥 사람들이 싹 차오르고 아주 정말 지역 행사지. 타지로 나간 동문들까지 힘을 합쳐 그간 폐교를 막고 또 막아왔지만 더 극심해지는 인구 소멸 앞에서 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막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끝이 남은 거지. 졸업생이자 인근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김영임 씨.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아예 마을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애들이 있어야 학교가 저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빈집이 많고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가 줄줄이 문 닫는다는 뉴스도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시대. 그래서 지방 소도시의 주민들은 특히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과 역사를 함께 해온 학교 또 한 곳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은 학교가 아니라 마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는 생각보다 더 빨리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온화한 날씨로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4일간의 3.1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2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로 내리겠고 5에서 20mm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지진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오늘처럼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의 공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에는 경북의 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광주는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12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와 눈은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에도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